동네 미용실을 찾는 이유. 요즘은 대형 헤어숍들이 수두룩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꽤 비싼 돈을 치르고 이발한다. 난 아랑곳 없이 슬리퍼를 끌고 동네 미용실을 찾는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싸고 덜 친절해서다. 동네 미용실이 불친절한 게 아니라 뭐든 과하지 않아서 좋다. 내가 몇 번 들렸던 대형 샵에선 한 직원이 불쑥 나타나더니 마사지를 해준다며 손을 채간다. 설탕 덩어리 주스를 주며 별 생색을 다 내고 이리저리 나에 관해 물어보는 통에 견디기 힘들다. 아무래도 과잉은 늘 곤란한 법이다. 서비스라는 명목 아래 시행되는 것들이 난 거북하다. 내가 주로 다닌 미용실은 아파트 상가에 있었다. 실내엔 백색 소음에 가까운 TV 소리가 흐르고 아주머니는 딱 필요한 질문만 한다. 때론 무관심하게 느껴지지만 늘 하던 대로 할까? 라고 물어보실 땐 미소가 오간다. 내 머리란 게 별다른 어려움 없다 보니 눈 깜짝할 새 끝난다. 사장님은 내가 미용실 문을 열 때마다 저기 쉬운 놈 하나 왔구나 하며 반가워한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푹신한 소파에 벌러덩 누워 만화책을 본다. 일사후퇴 때나 썼을 법한 탁자에 떼진한 신문이 수북하다. 그 옆 작은 책장엔 만화책이 질비하고 먹다 남은 과일이 내 것처럼 소담하다. 한 달에 2번. 왜 난 고생하며 그 먼 길을 걸어갔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수진애가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미용실을 바꾸는 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하물며 구렛나루 길이까지 일일이 정해야 하니 민망하다. 내 뒷머리가 절벽이니 조금 수출 남겨달라는 부탁을 또 해야 한다. 그냥 날 잘 아는 분께 머리를 맡기는 게 여러모로 낫다. 무엇보다 여타 미용실의 수다스러운 주인장과 다르게 수진의 어머니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이발할 때 자꾸 말을 걸면 불안하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내 공상을 존중해주는 아주머니가 좋았다. 미용실 가는 길은 정든 내 동네를 되찾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갑작스러운 이사로 난 유년 시절부터 함께해온 동네를 잃어버려 상실감을 겪었다. 뻔질나게 드나들던 슈퍼와 문방구에 쉽게 정을 떼지 못했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뜬모를 열패감을 머금고 동네 공원을 걷다 돌아왔다. 때는 바야흐로 중2병이 창궐하던 시절. 요즘도 가끔 어릴 적 살던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곤 한다. 어제 코엑스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어느 가족을 관람했다. 영화 개봉 후 세상을 떠나신 키키 키린 여사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서였다. 내가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한 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걸어도 걸어도였다. 이후 도쿄타워, 태풍이 지나가고를 거치며 음흉한 면과 천진함을 동시에 지닌 그녀의 연기를 사랑했다. 내가 기억하는 키키키린의 위력은 잊힌 기억을 환기하게끔 하는 일상성에 있다. 그 누구나 소년 시절의 아늑한 가정 풍경을 마음에 담기 마련이다.
바쁜 일상에 잠시 잊고 살았을 뿐 우리 안엔 늘 소년이 매복해 있다. 그녀가 맡은 캐릭터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도 옥수수를 튀겨도 집 앞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해도 현연한 일상의 질감을 그려낸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해질 무렵까지 놀다가 집에 돌아가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어머니의 잔소리처럼 그리운 정취다. 그 시절을 다시는 환유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그녀의 연기를 보며 아련해진다. 아닌 게 아니라 어느 가족 역시 키키키린 특유의 모습들이 곡진하게 새겨져 있다. 난 이 영화에서 그녀의 외출 장면을 유독 좋아했다. 장면의 의미와 관련 없이 청명한 겨울 공기를 등진 그녀의 무너진 육체는 참혹하다. 늘 주방에서 달던 가족들을 위해 무언가를 내어주시던 그녀가 비척거리며 동네를 걷는다. 그녀의 마지막과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다. 영화는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아닌 호혜적으로 모인 타자들이 만든 가정을 다룬다. 연출로 개입하기보단 그들을 늘어놓고 전시하는 쪽을 택한다. 저녁밥을 같이 먹고 한 집에서 몸을 뉘은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특별한 건 없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작 속사정은 들여다보면 손상된 구석이 없지 않다고 말한다. 가족들은 같이 모여 나베를 떠먹고 돈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놓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어둠을 꺼내놓진 않는다. 그들은 그저 하루의 노동을 노고남을 축복하며 부지런히 뭔가를 먹는다. 그들을 묶어줄 아무런 매개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가족이라는 미명에 기댄다. 그들을 잇는 느슨한 끈 하나가 끊어지면 뿔뿔이 흩어질 운명이다. 영화 감독 기타노 다케시는 누가 보지 않으면 슬쩍 내다 버리고 싶은 것이 가족이라 했다. 늘 시달리면서도 끝내 긍정해버리는 가족이란 뭘까? 가끔 사회와 혈연이 만든 가족관계가 아닌 의무감에 답답할 때가 있다. 숙명처럼 받아든 관계를 모두 걷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영화는 유사 가족과 진짜 가족의 차이가 무엇인지, 과연 상이한 게 있기나 한 건지 묻는다. 너의 일상을 함께한 손때 묻은 세간이 어쩌면 가족을 지탱하는 유일한 끈은 아닐까. 그저 혼자 되는 것이 두려워 간신히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니려나. 어느 가족은 가족을 옹호함과 동시에 이 시대의 가족을 의심한다. 내가 수진의 미용실을 찾았던 시간은 항상 저녁을 먹기 전이었다.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먼 거리를 걸어서 미용실에 들렀다. 아주머니는 항상 내 머리를 만지나 말고 퇴근하는 남편의 전화를 받는다. 저녁은 뭘 차렸으니 일찍 오라고, 들어올 때 뭘 사오라느니 하는 평범한 말들. 미용실 안으로 노을이 슬며시 들이오는 시간, 아주머니의 표정에도 근사한 빛이 담긴다. 흘깃 바라보는 내 눈 속으로 들어온 건 일상의 전경이다. TV에는 어느새 만화가 틀어져 있고 길을 지나가던 동네 꼬마들이 모여든다. 수지로 추측되는 아이는 소파에 기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마음이 고달픈 시기에 난 종종 그때 풍경을 떠올리곤 한다. 이질적 단어의 셈. 연말 한 모임 자리에 어린 시절 사진을 보았다. 스크린에 지인과 소시적 사진을 띄워놓고 보니 따스했다. 큰 화면에서 본 어릴 적 나는 더없이 행복해 보인다. 신기한 건 사진을 찍을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온 가족이 경포대에 놀러가서 텐트도 펴고 고기도 구워 먹었다는데 기억은 무심히 흩어졌다. 어머니는 느닷없이 녹슨 앨범을 꺼내보는 나를 물끄러미 보았다. 잠시간 뭉클해진 마음이 머물렀다. 사진을 보다가 스쳐 지나간 사람을 생각했다. 유년 시절 뛰놀던 동현이 생각도 났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시간같이 느껴진다. 기묘한 환상 같달까? 난 향수에 잠겨 시간을 빠른 속도로 넘겨보았다.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아니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갔다고 느꼈을 뿐이다. 어쩌면 사진이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억지로 붙들어 놓고 죽음에 항거하는 물성을 가진 걸지도. 그렇게 18년의 세월도 미련을 남긴 채 흘려보냈다. 중학교 1학년쯤인가 방과 후 집은 늘 텅 비어 있었다. 맞벌이하는 부모님은 늦은 밤 녹초가 되어 들어오셨고 유별난 사춘기를 겪던 형은 내 외로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가려진 커튼과 어둑한 실내, TV가 윙윙대는 소리, 하염없이 소파에 앉아 시간을 때우는 일은 내 주된 일과였다. 살짝 열려있는 형 방문 틈새로 보이는 브로마이드의 휘황한 색감, 어머니가 끓여놓은 미지근한 김치찌개 냄새. 난 그 시절을 기억 속에 남겨놓았다. 전에는 중요했던 거지만 이제는 의미를 잃었음을 느낀다. 그때나 지금이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하다. 오늘 빈집의 시간을 글로 남긴다. 이것마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면 서글플 테니까. 눅진 감각을 동원해 낑낑대며 얼룩이라도 닦아내려 한다. 요즘 자기 전 개를 본다. 강형욱 씨가 하는 애완견 교화 프로그램을 한동안 즐겼다. 요즘엔 동물의 왕국처럼 그저 멀찍이서 지켜보는 영상이 좋다. 개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난 녀석의 침묵이 좋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순한 눈빛과 먹이를 보면 발랄하게 흔드는 몸통이 좋다. 말이 없다는 건 한결 편해지는 마음이다. 허겁지겁 먹는 소리와 끙끙거리는 애처로운 소리엔 언어 없음이 가지는 평온함이 있다. 어젯밤엔 나무늘보 동영상을 보다 잠이 들었다. 유튜브의 연관 콘텐츠는 나조차 모르는 나를 알아보곤 대초원의 빼곡한 나무들 사이로 날 초대했다. 늘어져서는 천천히 되새김질하며 잠에 취한 나무늘보를 보면 세상 모든 갈등은 가장자리로 밀려난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낮에 잃은 것을 밤이어 돌려다오 라고 적었다. 낮이란 일상과 말이 나를 현혹하는 시간이다.
현란한 몸짓에 시간은 먼지처럼 흩어진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퇴근길을 걷는다. 혼자 된 밤은 낭만의 모든 걸 거는 시간이다. 고달픈 사무실의 상흔을 밤의 한가운데에서 나무늘보와 버텨낸다. 밤이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감수성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지도 몰라. 평소 언어의 한계를 절감하곤 한다. 특히 글을 쓸 때 자주 허공을 응시한다. 낯선 길을 걷다 느껴지는 상념을 볼품없는 문장으로 적고 나면 무력감이 엄습한다. 감정은 콩알처럼 축소되고 키보드는 갈피를 잡지 못한다. 어쩔 수 없이 절절대며 뭔가를 적어내지만 중원부원이라는 말을 실감할 뿐이다. 인류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상을 목도하며 어찌할 바 몰랐다. 작가 헨리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이번 일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나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 전쟁은 단어 자체를 고갈시켜버렸다. 이는 마치 언어의 항복선언처럼 들린다. 작가 수전 선택은 그의 언급을 사진이 가진 단순성, 복잡한 진실을 일축하는 이미지가 그를 대신하게 된 계기로 인용했다. 말로 하기 두렵고 복잡해진 현실 앞에 언어는 역할을 잃었다. 대신 그 자리에 빛으로 새겨진 사진 한 컷이 자리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글의 복잡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편적 기억의 환영은 서술하기 전까진 그 자체로 불용하다. 하지만 말로 읊조리고 끝내 글로 옮겨 적으면 우리의 사고는 어느 틈엔가 가지런해진다. 복잡한 현실은 변함없지만 어쩐지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리고 그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남발하면서라도 우리는 어찌할 바를 적어보는 거다. 언어의 한계는 그 자체로 그 기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셈이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가닿아 있다. 요즘엔 언어의 무력감이 이모티콘으로 대체되는 모양새다. 체면과 매무새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에 따라 구구절절은 구질구질의 다른 말이 되었다. 따봉과 스마일과 울음 표시가 당신의 속내를 요약해낸다. 말로 하면 복잡한 생각이 이 조악한 그림으로 축소되면 마음은 편해진다. 하지만 내가 품었던 생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만다. 온순한 마음과 다르게 어딘지 모르게 속은 뒤틀린다. 소거된 마음 상태는 어디에 있는가? 신년에 들어서 처음 본 영화는 고스트 스토리다. 영화는 죽음과 상실, 공허와 고독이라는 추상적인 감각을 응시한다. 영화라는 영상 매체가 할 수 있는 장점을 동원하여 서술 없이 오롯이 바라만 본다. 카메라는 누군가 떠난 자리, 무언가 남겨진 자리에 맺힌 미련을 담는다. 이모티콘을 닮은 이불보를 뒤집어 쓴 귀신이 주인공이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도통 예측할 수 없기에 이모티콘이 가진 단순성과 대치한다. 오히려 이불보에 뚫린 눈구멍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게 신기하다. 같은 모양새지만 때론 장난스럽게, 슬프게, 우울하게,
가끔은 분노에 찬 기분으로 느껴진다. 맥락 없는 이미지란 얼마나 무력한가를 증명하는 사례로 보여 안도한다. 마치 쿨레쇼프의 몽타주 이론처럼 하나의 샷이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의 샷들과 충돌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스트 스토리는 스토리가 지난한 영화다. 아니, 스토리라고 할 만한 서사가 없다. 그 누구처럼 한 남자가 죽었고 결국 귀신이 되어 자신의 집을 떠나지 못한다. 귀신은 그저 멍하니 서 있다. 집이 무너지고 여러 사람을 스쳐갔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생의 기억은 티눈처럼 남아 제거되길 바란다. 미련이 없어야 저승으로 떠날 수 있는 영혼의 존재론. 무슨 여한이 남았다고 떠나지 않는가. 영화가 믿는 죽음은 딱히 무엇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훌훌 털어낼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난 그 응시의 시간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영화만의 생존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서사는 그 텅 빈 시간에 결코 가닿지 못할 것이다. 고스트 스토리는 그래서 체험의 영화이며 응시를 통해 사고의 공란을 부여하는 문학의 한 변형이다. 건너편 이웃에 자리 잡은 동료와 인사한다. 귀신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한다. 귀신이 마주하는 집의 시간엔 침묵과 자취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시간이 선형성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 인과의 틀은 깨어지고 기억은 희미해질까? 모호함 속 모호함, 삼라만상의 비틀거림. 난 어릴 적 사진을 들춰볼 때처럼 아득해져 눈을 감았다. 영화를 보며 한때 살던 집을 떠올렸다. 익숙한 골목과 동네의 생김새가 그립다. 이제는 재개발되어 사라진 동네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 사진이라도 좀 찍어뒀으면. 가족에게 그다지 좋은 시간은 아니었는지 그러지 못했다. 난 그 녹슨 동네가 좋았다. 아이들이 골목을 구석구석 다니며 뭔가를 숨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었다. 요즘처럼 집을 나서면 거리와 매연에 내몰리는 도시가 아니었다. 도시계획은 그런 골목을 뭉개버리고 횡댕그렁한 도회지를 선사했다. 일률적인 네모와 구획의 단지들이 그득하다. 그게 좋은 줄 아는 사람은 합리성의 틈새에서 기생한다. 들릴 듯 말 듯 되낸다.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여태껏 양복 딱 한 벌. 나는 여태껏 양복을 딱 한 벌 샀다. 유니폼을 입는 회사에 다니니 양복 입을 일이 없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종 경조사에 입었으나 요즘엔 번거로워 그마저도 외면한다. 매일 청바지와 운동복만 입던 내가 양복을 사게 된 건 형 덕분이다. 형이 취업에 성공한 후 첫 월급으로 내 양복을 뽑아줬다. 양복이란 게 꽤 비싸서 그걸 꼭 사야 해 라고 물었으나 이내 형을 따라 나섰다. 동생에게 첫 양복을 입히고픈 마음이 느껴져서다. 형제란 게 이런 경우 꽤 어색한지라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 근처 아울렛에서
종일 발품을 판 끝에 첫 양복을 샀다. 굳은 표정으로 새 양복을 받아든 난 겸연쩍음을 들킬까봐 더 퉁명스럽게 형을 대했다. 방에서 몇 번이고 걸쳐 봤으면서도 관심 없는 척. 왜 그랬냐고. 나도 잘 모른다. 그땐 그랬다. 하지만 역시 모셔놔도 도통 양복 입을 일은 생기지 않았다. 몸에 착 달라붙는 슈트는 근사하지만 도무지 입을 만한 빌미가 없다. 요즘엔 결혼식마저 양복을 입는 게 촌스럽게 느껴진다. 내가 결혼하지도 않은데 굳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평소에 입고 나갈 일은 더더욱 없고 가끔 조문 갈 일이 생겨도 소식을 듣자마자 서두르느라 양복을 챙기지 못한다. 내가 양복을 게시한 날은 지금 다니는 회사 면접을 볼 때다. 면접 당일 난 분명 알람을 맞추고 잤는데 울리지 않았다. 그날 1시간이나 늦잠을 잤다. 전날 긴장해서 이런저런 말을 준비하고 말도 안 되는데 정신이 팔려 인터넷을 하다 새벽에 잠든 탓이다. 나는 말 그대로 벌떡 일어나 5분 만에 준비하고 면접 장소로 출발했다. 신설동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정신이 아득했다. 엄마에게 진탕 짜증을 부리고 나와 마음도 불편했다. 바싹 타는 입술 감각이 지금도 선명하다. 그렇게 내 첫 양복의 기억이 악몽으로 바뀔 때쯤 지하철 검은 창으로 내 양복이 눈에 들어왔다. 깨끗하고 단정해 보였다. 어렵사리 면접장에 도착해 사정을 설명하고 무사히 질문 공세를 버텨냈다. 백수에게도 볕들 구멍은 있게 마련인지 난 여전히 그 회사를 잘 다닌다. 그날 홍역을 치른 탓에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다. 목이 타 동네에서 커피를 샀는데 칠칠하지 못하게 양복 상의에 쏟아버렸다. 공원 화장실에서 대충 닦아내고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다. 우습게 생긴 놈이 멀뚱히 여름날을 견디고 있었다. 온몸이 땀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앞으로 꽤 수월한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한껏 달아오른 마음이 금세 식듯 이후 난 양복을 찾지 않았다. 여름엔 덥다고 안 입고 겨울엔 춥다고 피한다. 이게 춘추복의 맹점이지. 하지만 거리를 걷다가 근사하게 양복을 입은 훈남을 보고 있노라면 부러운 게 사실이다. 집 근처가 여의도라 슈트를 입은 남자를 많이도 본다. 사회생활 초기엔 복장이 사회적 지위로 느껴져 괜스레 주눅들었다. 유달리 말쑥한 슈트를 차려입은 남자가 많은 동네라 더 그랬나 싶다. 이탈리아에서는 복장에 따라 식당에서 자리 배치도 달라진다는데 한국 역시 서구의 영향으로 복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다. 내가 뭘 입느냐에 따라 자신감이 달라지고 나이를 먹으니 누군가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 복장으로 판단한다. 편협한 시각이 날로 커져 쉽게 사람을 재단한다. 그런 의식이 결국 멀쩡한 승용차를 바꾸게 하고 사는 동네를 말할 때 계급을 떠올리게 만든다. 무엇을 입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데 괜스레 편견만 늘어 어줍지 않은 차별에 동참한다. 영화 링컨차를 탄 변호사의 배우 매튜 맥커너이는 근사한 슈트 맵시를 자랑한다. 내가 아는 가장 슈트가 멋진 영화다. 워낙 몸이 좋아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리지만 이 영화에서 매튜는 그야말로 흰 셔츠에 입은 검은색 클래식 양복이 눈부시다. 영화 자체가 법정 스릴러라 슈트밖에 입을 게 없으니 작정하고 패션쇼를 한다. 난 커피를 홀짝이며 내내 매튜의 맵시에 감탄을 보냈다. 링컨 차를 탄 변호사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영화지만 매튜 맥커너이가 보여주는 변호사 캐릭터가 가진 프로페셔널리즘과 멋들어진 양복이 잘 어울린다. 매튜 맥커너이가 맡은 역할은 제멋대로 놀면서 잘난 척만 해대는 거만한 변호사 믹 할러다. 그는 늘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정의를 기만하고 돈도 밝히는 속물이지만 탁월한 입담과 승소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질로 늘 승소한다. 마치 셜록처럼 스피드와 정확성이 촌철살인이다. 하지만 범죄자 변호를 도맡으며 사방에 적이 생긴다. 범죄자에게 거액 수임료를 받고 탁월한 통찰로 위기를 넘기지만 그를 못마땅해 하는 놈들이 협박한다. 역시 잘생기고 돈 많으면 시기의 대상이 된다. 믹 할러는 제 양복을 갑옷처럼 입고 그들에 맞선다. 난 믹의 양아치 조폭과 다를 바 없는 행동거지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옷맵시에 현혹된다. 복장이 사람의 격을 높이고 영화의 질까지 높이는 기분이랄까? 믹 할러는 집도 절도 없지만 기사 딸린 고급 자동차 링컨 컨티넨털을 타고 다니는 허세남이다. 재밌는 점은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감에도 셔츠만은 눈부시게 새하얗다는 점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상 보이는 게 다라는 그의 말에 수긍한다. 믹 할러는 클래식 슈트를 통해 직업관을 구축한 셈이다. 그렇게 아름다운 육체와 거침없는 말투로 승승장구하던 믹 할러는 어느 날 한 사건을 수임하며 위기에 빠진다. 어쩐지 건방을 좀 떨더라니. 이후 전개는 영화를 직접 보시라. 요즘 TV에도 매튜 맥커너이 못지않은 맵시를 자랑하는 남자가 있다. 그 많은 드라마와 교양 프로그램의 멋쟁이를 다 제치고 내게 대망의 1위는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이다. 그의 착 달라붙는 반듯한 양복과 3대7 가르마를 보고 있노라면 절로 신뢰가 간다. 비교적 단신임에도 정돈된 말투와 제스처, 그리고 중후하고 담백한 목소리까지 더해지면 내가 선호하는 멋진 슈트를 입은 간지남의 자격 요건을 두루 갖춘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자신이 공들여 만든 수많은 슈트를 허공에 날려 폭파한 이유는 자신의 완전하게 착 붙는 느낌을 주는 슈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게 맞는 양복을 찾기란 어렵다. 영화 킹스맨의 콜린 퍼스가 그 쭈글쭈글한 얼굴로 블록버스터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슈트 맵시 덕분이다. 그 멋진 옷을 입고 무례하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잡생각을 하고 나니 여름이 저물어 간다. 첫 월급의 상당 부분을 동생 양복을 위해 투자했던 형과 지난주 단둘이 밥을 먹었다. 그런 적이 없어서인지 꽤 어색한 자리였다. 그 시절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던 형이 낯설다. 못 본 새 얼굴도 붓고 뱃살도 늘었다. 우린 잘 안 보고 살지만 종종 그때 형을 떠올린다. 우린 별말 없이 헤어졌지만
내 옷장엔 아직도 형이 사준 정장이 있다. 술자리를 위한 변명. 비가 온다. 내 친구는 비만 보면 술이 당긴다지만 난 그립지 않다. 가끔 맥주 몇 잔 정도는 마시지만 그건 할 수 있다는 느낌이지 먹고 싶은 건 아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이르게 찾아왔고 엄연한 업무의 연장으로 회식에 참여해야 했다. 이때부터 술은 피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었다. 처음 배치된 부서 실장님은 다들 거나하게 마시는 자리에서 맥주 한 잔만 홀짝이는 내게 자네는 술을 싫어하는 모양인데 나이를 먹으면 몸이 먼저 술을 달라고 할 걸세 라 하셨다. 지금도 잊지 않은 그 말을 난 철석같이 믿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심히 생각해보니 과연 내 주량이 그 당시보단 꽤 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때때로 맥주를 비롯한 와인과 위스키를 스스로 홀짝이는 날 마주한다. 술을 마시는 게 좋지는 않지만 자리에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입을 댄다. 또 즐거운 사람들과 있을 땐 그 자리를 기억하고 싶어 술잔을 높이 든다. 특히 오랜 시간 공들였던 프로젝트를 마치고 팀원들과 입에 술을 털어 넣을 땐 인생에 몇 안 되는 확고한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술에 관한 영화 중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는 사이드웨이다. 알렉산더 페인 감독의 영화로 지질한 연기 전문인 폴 지아메티의 매력이 돋보인다. 잭은 결혼을 앞둔 일주일 동안 포도주 농가를 전전하며 마지막일지 모르는 환락을 맛보겠다며 여행을 시작한다. 친구 마일즈가 이 여행에 동참하며 웃고 울리는 이야기의 서막이 오른다. 캘리포니아의 그림 같은 포도밭을 허름한 차로 이동하며 근사한 와인을 마셔대는 통에 술 없이도 취한 기분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다. 풍요로운 햇살과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이 절로 손가락을 튕기게 만든다. 오랜 역사와 다채로운 품종을 지닌 와인은 그야말로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고급 취향이다. 하지만 영화는 와인의 복잡한 맥락을 인생에 비유하며 어렵게만 보였던 와인의 품종과 맛을 캐릭터에 절묘하게 녹여낸다. 거기에 자극적이지 않은 안주를 곁들여 서로의 달뜬 얼굴을 드러내는 중년 배우들의 연기가 일품이다. 영화는 와인의 인생의 미묘함을 빗대 술이 인생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쁨에 관해 말한다. 요즘은 술이 제스처이자 분위기라는 걸 깨닫는다. 그저 술잔을 부딪혀 왁자지껄하면 여유와 낙관이 생긴다. 그래도 여전히 회식은 부담스럽다. 혹시라도 실수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 똑바로 차리며 마신다. 넉넉고 몇 잔 홀짝이다. 중요한 자리에서 퀭하게 취해버린 기억이 있어 조심스럽다. 20살 초입엔 술자리 게임을 자주 했다. 문제는 벌칙으로 술을 마시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취해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술이란 오바이트를 유발하는 물질이구나 깨닫게 된다. 특히 소주의 독한 맛은 도무지 술이라는 것을 좋아할 수 없게 한다. 그러던 나도 돈을 벌어야 하니 술을 수단으로 쓰고 버티기 위해 소비한다.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 분위기를 의식하며 마신다.
여러모로 나이를 먹는다는 건 변하지 않으리라 믿었던 나를 응시하는 과정이다. 회사 신입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술자리라면 첫 승진 기념 회식이다. 직장 상사의 강요로 말버릇이 나쁜 이들과 악다구니를 쓰며 술을 마셨다. 직위를 이용해 술을 강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지만 그런 행동을 마치 인생의 통과 의례라도 되는 것처럼 당연시하는 눈빛들이 서러웠다. 나이를 먹으며 지켜야 할 것도 많지만 무엇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술은 내게 요주의 영역이다. 반면 교사의 표본이 되어준 몇몇 어르신들을 상기하며 도리질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러운 술문화 받아들일게요. 중학교 시절 학업엔 젬병인 나는 이른바 논다는 아이들과 어울렸다. 사실 어디에도 섞이지 못하니 그 애들 주변을 서성거렸다. 당시 녀석들은 소주를 어떻게든 구해내 노래방에 가지고 들어갔다. 어른들 눈을 피해 진탕 마시고 뻗었다. 그 독한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며 위용을 과시했다. 더구나 여자애들 눈을 의식하니 더벅머리 중학생은 아나 무인의 돈키호테가 되어 달려들었다. 하지만 막상 검을 빼고 돌진하려니 위장이 버텨줄 리 없다. 선천적으로 술이 약한 친구들은 그대로 화장실에 오버히트를 쏟아냈다. 죄 없는 노래방 사장님만 불쌍하지. 당시에 나도 몇 번 소주를 쏟아냈는데 아직도 그 끔찍한 기억이 선명하다. 생각해보면 술의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한 게 그 시절이니 내가 지금의 주량을 갖게 될 때까지 인고의 시간이 있었노라. 요즘에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많다. 이른바 웰빙의 시대에 맞게 관리 차원에서 거절한다. 혹은 술도 일종의 취향으로 가려 마신다. 술로 뭔가를 이루기에는 냉혹해진 사회 시스템은 더 말해 무엇하랴. 인간을 관리해야 할 리스트에 두고 술을 그 도구로 삼아 인맥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거의 사라졌다. 술이 사고를 일으키고 이성의 틀을 무너뜨린다는 인식이 생겼다. 주류 회사들이 스스로 도수를 낮춰가도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으리라. 하지만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점점 더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그건 내 풀어진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기 싫다는 일종의 방어 기제가 강해졌다. 예전엔 약점을 드러내는 게 친해지는 과정에 속했는데 지금은 취해서 실언이라도 뱉으면 얼빠진 놈으로 낙인 찍는다. 그래서 선후배 관계없이 취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 바야흐로 취하기 힘들어진 시대다. 직장인으로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인간관계가 조직 위주로 재편됨을 뜻한다. 주변의 인간관계가 여간 부지런하지 않은 이상 예전의 친구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그래서 편하게 술 마실 수 있는 자리가 드물다. 술잔을 논이며 속을 터놓을 사람을 찾기 어렵다. 매일 보는 부서원에게도 내 약점을 노출하길 꺼린다. 요즘 아버지는 늘 소주 한 병을 사서 자기 전에 드신다. 누가 볼세라 주스잔에 따라서 빨리 들이키신다. 난 그걸 볼 때마다 애써 모른 척한다. 그 모습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쇠락을 느낀다. 아버지가 점점 더 무뎌지는 느낌에 사무친다. 내가 같이 한잔하고 싶지만 그럴 용기는 나지 않으면서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취한 모습을 싫어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하신다. 나 역시 아버지에겐 세상 불편한 사람 중 하나가 된 걸까? 모든 게 어제만 같은 추억들이 지나가고 술이라는 것이 주는 물성도 변해만 간다. 나도 점점 더 변해서 모든 게 끝나갈 무렵 내 술잔을 채워줄 친구가 곁에 있을까? 술은 생각과 생각을 부르는 더딘 숨결의 이름이다. 자나깨나 끼니 걱정. 취업하고 혼자 살기 시작하며 종종 가난을 의식한다. 퇴근 후에 자취방에 들어서면 누추한 세간이 눈에 들어온다. 어쩐지 쿰쿰한 냄새가 나고 그럴싸한 가구도 없어 휑하다. 그래도 울적한 기분이 들기보단 이 서울 바닥에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위안을 삼는다. 비록 비좁아도 몸을 눕히고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오직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끼니다. 간편해서 찾는 편의점 도시락은 기분을 처지게 한다. 짜고 맵고 기름져 배불리 먹어도 늘 입이 텁텁하다. 이젠 익숙해질만 하지만 가끔 속이 더부룩해 소화제를 찾는다. 차가운 밥알을 씹으면 개운하고 청갈한 맛이 그리워 핸드폰 위로 한국인의 밥상을 찾아본다. 비록 자그마한 화면이라도 갓 지은 밥과 펄펄 끓는 된장찌개가 눈에 들어오면 주체할 수 없이 허기가 밀려온다. 혼자 대충 때우는 끼니는 초고속 디지털 기술도 가닿지 못한 사각지대다. 그건 일종의 감정적인 여파라 잘 복구되지 않는다. 식탁도 없는 집에서 인스턴트 밥을 먹다 보니 끼니 때마다 가난이 기웃거린다. 내 생각에 가장 밥을 근사하게 먹는 사람은 하정우다. 난 유튜브를 보다 종종 황해에서 구남이 다급히 밥을 먹는 장면을 구경한다. 유튜브에 짤로 만들어져 수백만의 조회수를 얻어낸 인기 게시물이다. 난 황해가 가진 치열한 이야기 전개를 좋아한다. 나홍진 감독은 마치 주술이라도 부리듯 인물 안에 광기를 불러 일으키는 재주가 있다. 영화에서 면가는 마치 공룡처럼 하정우를 핍박한다. 이리저리 산 넘고 물 건너 도망치던 하정우는 겨우 끼니나 때우려고 빈집에서 감자를 쪄먹는다. 그 모습이 무척 처연하면서도 복스럽게 먹는 모습에 난 침을 삼킨다. 집 나간 아내와 핏덩이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동네 똥개 같은 몰골을 한 하정우는 고군분투한다. 돈이 없어 편의점에 들러 라면과 핫바로 끼니를 때우는데 고작 편의점 음식 따위인데 하정우가 먹으니 없던 허기를 야기한다. 하정우의 먹는 장면은 연출적으로 전혀 의도되지 않은 재미를 불러일으키고 혹독한 도주 과정에서도 먹는다는 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갈급한 인간의 본능인지 떠올리게 한다. 그야말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 좋다. 혼자 사는 난 매일 끼니 걱정이다. 아침 챙겨 먹을 생각은 꿈도 못 꾸고 퇴근 후에 저녁을 때우기 급급하다. 잘 먹고 싶은데 늘 부실한 상차림에 몰린다. 영양과 그럴싸한 기분은 포기한 지 오래다. 최소 시간과 노력으로 먹고 치우는 데 익숙해졌다. 배달 음식을 시키고 설거지 시간이 아까워 그릇에 담지도 않고 서서 먹는다. 일회용 젓가락은 허기를 달래기 급급하다. 가끔 외식하러 나가도 혼자라는 인식에 시달린다. 식당 가득 바삐 대화를 나누는 가족과 연인이 눈에 들어온다. 혼자 테이블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괜스레 눈치가 보여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주문하기 일쑤다. 나만 혼자라는 사실이 도드라져 눈치 주는 사람이 없어도 눈치를 본다. 그래서인지 지긋지긋한 라면과 통조림을 여전히 가까이 둔다. 궁상 맞지만 맘 편히 끼니를 때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2시간씩 저녁을 즐긴다는 프랑스인이 보면 기겁할 테지만 난 바쁜 하루를 핑계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산다. 한 달에 한 번쯤 부모님 댁에 가면 어머니가 날 위해 상을 차려주신다. 독립한 지 오래라 내 방은 사라졌지만 상차림은 여전하다. 어머니를 식탁에서 마주하면 내 오감이 먼저 반응한다. 찌개가 끓는 냄새만 맡아도 온 세포가 일제히 봉기한다. 내 가족이 모여 앉아 숟가락을 냄비에 넣고 찌개를 퍼먹는다. 익숙한 요리가 목구멍에 들어가면 몸이 뜨거워지고 금세 기운을 차린다. 맛도 맛이지만 밥상머리에 둘러앉은 가족을 보면 마음이 아늑해진다. 각기 제 숟가락만 보며 별말 없이 먹기만 하는데도 가족이란 역시 식구임을 깨닫는다. 굳이 말을 나누지 않아도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가진 위안이 있다.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에 가면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떠벌리지만 어머니가 호박과 두부를 넣고 끓인 구수한 된장국을 비우며 난 바닥난 낙관을 충전하곤 한다. 내 기억의 어머니는 남이 차려준 음식을 마음 편히 대접받은 적이 없다. 어머니의 젊음은 내내 가족밥만 차리다 끝이 났다. 특히 명절이 되면 온갖 제사 음식 때문에 소중한 휴일을 날린다. 그 지긋지긋함, 누가 쥐어준 의무도 아닌데 단 한 번도 어기지 못한 관례의 답습, 직접 재료를 사고 부치고 그릇에 올려야 하는 부단함, 무엇보다 뼈아픈 건 그걸 당연하게 아는 가족의 뻔뻔함이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처럼 힘 빠지는 일은 없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제사 음식에 진저리 치신다. 종일 기름칠을 하고 나시면 탐스러운 명태전도 입에 안 대신다. 아들이 명절을 쇠고 집을 떠나고 나서야 못내 버리기 아까워 남은 음식을 데워 드신다. 어두컴컴한 부엌에서 혼자 먹는 음식이 맛있을 리 없지만 내가 그런 기분을 짐작할 수 있을 때까진 꽤 긴 시간이 흘러야 했다. 녹슨 자취방에서
조악한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나서야 어머니의 시간에 겨우 가닿았다. 어머니는 집밥 외엔 잘 모른다. 부모님과 유럽 여행을 가서 고풍스럽기로 유명한 프랑스 레스토랑에 모신 적이 있다. 손이 후들거리는 값비싼 요리를 대접했지만 어머니는 잘 드시지 못했다. 난 짜증이 나서 좀 더 드셔보라고 통박을 했다. 요즘 핫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도 조금 깨작거리다 손을 놓으신다. 그리곤 집에 돌아가서 식은 미역국에 밥을 말아 드신다. 나이가 들면 음식에 대한 취향도 보수적으로 변한다는데 생전 입에 대지도 않던 음식이 하루아침에 기꺼울 리 없다. 반면 평생을 직장에 다니신 아버지는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스파게티와 샐러드도 잘 드시는 아버지는 회사 근처에서 이런저런 음식을 사 드셔서 바깥 음식에 익숙하다. 어머니는 외식을 낭비로 치부하고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면 즐기지 못한다. 취향이 없다 보니 아들이 좋다고 하면 억지로 따라 나선다. 난 어머니가 빼앗긴 1인분을 찾지 못해 속상하다. 어머니의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삼겹살 구이다. 신문지를 펼치고 바닥에 큰 불판을 꺼내 놓는다. 형과 나는 상추를 씻고 각종 김치를 냉장고에서 꺼낸다. 된장찌개도 냄비 받침 위에 올려두고 무려 2군도 넘는 삼겹살을 굽기 시작한다. 금수처럼 달려든 우리 형제는 아직 다 익지도 않은 고기도 먹는다. 뭐가 그렇게 뿌듯하셨는지 어머니는 배불러 더는 못 먹겠다는 두 아들을 위해 고기를 굽고 또 구웠다.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가장 특별한 만찬이다. 텔레비전엔 평일 저녁 예능이 나오고 삼겹살을 싫어하시는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흔적도 없이 그릇을 치운다. 그새를 놓치지 않고 과일을 깎고 계신 어머니를 보고 질겁을 한다. 내가 중학교 무렵에 어머니가 자그마한 가게를 차렸다. 자식 키우느라 다니던 직장도 치우고 오랜 시간 일을 안 하던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큰맘 먹고 시작한 일이다. 그 결과 내 밥상은 무척 부실해졌다. 아무리 신경 쓴다고 하시지만 가게 일이라는 게 힘에 부치고 신경이 곤두서 음식은 갈수록 단출해졌다. 그 시절 지겹게 먹던 음식이 돼지고기 김치볶음이다. 제육과 달리 기름지지 않아 잘 질리지 않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풍겨 군침이 돈다. 그땐 다른 반찬 좀 해달라고 졸랐지만 지금은 그 맛이 그립다. 방과 후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마주한 빈집과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아늑한 풍경이 떠오른다. 고소한 김치볶음 냄새와 밥풀떼기가 붙은 밥솥이 자리한 부엌엔 어머니가 붙여놓은 메모지가 그득하다. 우선 뼈를 고아 끓인 흰 고깃국을 데우고 김치볶음을 약한 불에 데운다. 밑반찬을 통째에 꺼내 열고 밥을 왕창 떠서 식탁에 놓으면 식사 준비 끝. 급하게 먹고 나면 설거지는커녕 식탁을 치우지도 않고 방치한다. 날 버리고 일을 하러 간 어머니를 향한 원망을 담아 식탁을 더럽힌다. 혼자 먹는 밥이 고약하다는 걸 안 게 아마 그때부터였을까. 늘 분주하고 빡빡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부엌이 그 시기엔
그렇게 한산하기만 했다. 어머니는 미역국을 자주 드셨다. 한솥을 끓여놓고 매 끼니 찾았다. 늘 입맛이 없다며 국에 밥을 조금 말아 한술 뜬다. 나와 형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매일 같은 국을 먹는단 말인가. 우리 형제가 좋아하는 건 김치찌개와 육개장 같은 매운 국물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 식탁엔 자식 위주 반찬을 꺼내놓고 우리가 다 먹으면 홀로 식탁에서 펄펄 끓인 미역국을 드셨다.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같은 구슬픈 일화가 아니다. 어머니의 미역국은 지금도 유효한 그녀의 인생 음식이다. 자극적이지 않고 심심한 맑고 정갈한 그녀에 걸맞다. 내게 미역국은 좋든 싫든 간에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소울푸드가 되었다. 후회가 남기 전에 더 다양한 음식을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다. 그것이 내가 집을 떠나서도 매일 내 끼니를 염려하던 그녀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이다. 더 곡진한 상차림이 어머니의 여생과 함께 했으면 한다.